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지난 16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한 피해가 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정치권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21대 국회 개원 한 달을 돌아보며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주 의원님 자리에 함께하셨는데요. 당선 인사 일성이 도당 중심으로 해서 전북 발전을 견인하자 또 원팀을 강조하셨고요. 예. 많은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먼저 간단히 소회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코로나와 수해가 겹쳐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전라북도 도당을 이끌어 가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이 잘 반영돼서 제가 전북 도당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능한 정책 정당이 될 것이고요. 또 도민과 당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참여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도당이 되어서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 돌풍을 일으킨 21대 국회에서 호남 유일의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시고 네. 재선하셨고 많은 기대와 또 열망을 가지고 등원을 하셨을 텐데 네, 개원 한 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 21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해달라라는 요구에 따라서 이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기대도 많았을 텐데 정말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그동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법사위 문제 갖고 여야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야당은 또 이게 시간 끌기를 하고 가능하면은 이게 여당 가는데 좀 발목을 잡기 위해 한 측면 때문에 법사위를 꼭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우리는 일하는 국회를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넘쳐서 사실 협상이 조금 터덕거렸고 그러나 코로나19 전국에서 할 일은 많고 또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어떻게 보면 국회가 지금 미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 부의장도 지금 안 뽑힌 상태 한 분은 지금 안 돼 있고요. 또 상임위원장들도 임시로 사실 여당이 해놓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미흡한 측면은 있는데 여당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야당은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려고 한 것 때문에 하여튼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한 달이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여야가 정기국회 앞두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국회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모습을 좀 한번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경석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께서도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21대 국회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학점으로 따진다면 저는 B에서 C 정도는 줄 수 있는 21대 국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역대 20대 국회에서 그야말로 동물국회, 또 식물국회 이런 국회에 민심을 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뭔가 좀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갖고 지금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여당들의 역할들이 충실히 이행이 되는 것이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최대의 어쨌든 재앙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또 21대 국회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들은 일단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찔끔찔끔하는 대책이 아니고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일찍이 시행을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대란이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또 1인 다가구 주택을 갖게끔 법적으로 그런 걸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를 강화해내는 이런 제도를 처음부터 시행을 했다면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늦었지만은 부동산 3법을 발빠르게 처리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일단 국회라는 것은 대화 토론을 통해서 최소한 협치를 해야 되는데 여당,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고 여전히 미래통합당이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20대 국회의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다 보고요. 미래통합당에서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해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해가는 이런 국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를 촉구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환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180석이란 거의 거대 정당으로 이제 여당이 출발했고요. 거기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좀 적은 정당으로 출발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초기에 이제 국민재난기금이라든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뭐 재빠르게 대응해주고 처리해주는 일 이런 일들은 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180석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180석이 무색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민주당이 실족해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부산시 이런 시장의 문제가 이뤄지면서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가 거듭나지 못하는 거대 정당이지만 거대 정당을 핸들링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180석이 무색해지는 이런 점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이 상대적으로 다시 또 한 달 만에 복귀를 하는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가야 될 길은 정확히 가고 그 다음에 줄 건 좀 나눠주고 뭐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에 안 들어오면 결국은 그 책임도 더불어민주당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법사위 문제로 계속 논쟁이 됐지만 그 문제도 좀 아쉬운 점은 법사위원장 전통적으로 야당이 졌으니까 좀 갖고 그 대신에 역할과 기능을 줄이면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파행을 오랫동안 겪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가장 이제 국회가 어렵고 힘든 일, 영경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결국 민주당 문제는 성패가 가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큰 숙제를 한 달 만에 떠안았다라고 봅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 3년 10개월 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지르는 그런 지지율이 나와 있습니다. 네, 김성주 위원장님, 이런 민심의 뭐 이반이라고 그럴까? 민심의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탄생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41%였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승해서 거대 여당이 된 지난 총선도 의석수 차이는 많이 나지만 실제로 지지율과 득표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사회는 약간 좀 팽팽한 그런 정치적인 지층이 나눠져 있는 사회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 지난 총선의 결과를 통해서 민주당의 과반이 넘는 의석을 밀어준 것은 지지부진했던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힘을 몰아준 거거든요.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라는 거고 민생은 제대로 챙기라.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잘 넘겨서 대한민국을 더 한 단계 도약시키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공수처법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민생을 챙기는 문제는 비교적 코로나 대응에서는 좀 잘했다고 보는데
아주 고질적인 이 부동산 이 투기를 막는 데는 미흡한 거죠. 그거에 대한 반성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에 발표된 80 대책은 그동안에 쓸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 카드를 다 내놓은 거거든요. 그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거의 인상률이 거의 0.02,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로 수준으로 겨우 이제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강한 수단을 쓰지 못했느냐? 항상 시장에 줄 수 있는 과도한 충격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시장적 요인이 아니거든요. 투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미리 쓰지 못한 거에 대한 저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갖게 되면서 갖게 된 부담, 일종의 일방 통행 독주 이런 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상당히 좀 국민들 특히 좀 중간층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출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뭐 지지율에 일이 일비지 않고 원래 국민이 요구했던 과제들을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책임 있게 해나가는 것이 더 옳은 길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분석에 대해서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뭐 반박 내지는 이견을 대실 수 있겠습니까? 반박할 것은 없고요. 기본적 괴는 뭐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여당을 밀어줬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결과로 그게 책임을 주었으니까 책임에 대한 결과로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경제적으로 그렇더라도 이제 코로나로 계속 이어져서 어려운데 또 최근에 또 수재 문제로 또 전국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또 남북 간에 그동안에 힘이 기울어왔던 남북 상태는 교착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조금 회초리를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촉발시킨 것은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감과 여러 가지를 좀 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와서 실제로 체감을 하는 것은 부동산이 수도권은 거의 2배 이상 뛰었어요. 제가 알기는 3배 뛴 것도 있고. 근데 지역은 거의 뭐 또 변화가 없거든요. 전주만 해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 또 젊은 층들이 봤을 때 결혼해서 집 가서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이생집망, 이생에서는 내 집 사기는 망했다. 이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상처가 깊고 절망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마지막에 때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안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집값이 적어도 30%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이제 보통 서민들, 집 없는 서민들이나 젊은 층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내놓은 그 대책은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지켜봐 주고 또 협조하면 저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합당 지지율이 뭐 압도적으로 높다가 좀 빠졌는데 역시 권력은 조금 지지를 하면 오만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늘 의욕이 앞서는 건 좋지만 늘 겸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우리 국민들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총선이 치러진 지 뭐 불과 4개월 전인데 거대 여당에서 또 이렇게 또 야당한테 지지율이 많이 비교해서 많이 예. 빠졌는데 뭐 어떤 분석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빠지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이다 이러한 것 공수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은 원칙대로 가고 그렇지만 그거에서 너무 에너지를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이 이제 저는 사석에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나친 관심 유발을 요구하는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으면 못 견디는 이런 스타일의 장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또 야당에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180석이 되니까 조용하게
의회에서 처리해도 가능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것을 찾고 피로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보면 야당을 결집할 기회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20, 30대가 지금 분노의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지지율이 지금 뭐 정의당도 빠졌지만 민주당에서는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결정지을 당이라고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분노의 세대가 결국은 빠지고, 호남도 결국은 이제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만 좀 빠지고, 이런 결과가 결국 민주당이 큰 지지율의 그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왜 부동산에 이렇게 매료를 가지고 있을까? 뭐 흔하게 말할 때 뭐 1100조가 잠을 자고 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 정부에서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미래를 위한 투자라든지, 물론 뭐 그린 뉴딜 정책 나오긴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줘야 된다.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노동하지 않고 벌 수 있는 쪽으로 젊은이도 가고 뭐 중산층도 가고 노인도 가고 모두가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 180석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 흐름들을 어떻게 끌고 간가. 지금 다시 약간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 그 민주당 언제까지 코로나만 덕분에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예. 김성주 위원장님, 그런가 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당 대표를 이제 조만간 뭐 선출하게 되고, 또 얼마 전에 또 청와대 인사를 단행을 해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 국정의 추동력을 높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략과 과제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이 바라는 사회를 잘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저희 민주당 소속 그 단체장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흔들렸고요. 신뢰 위기가 생겼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흔들렸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애초에 세웠던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의 개편과 일부 정부 변화도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당도 이제 8월 29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 최고위원 지도부가 생깁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현재 당에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진단하고 고백을 했거든요. 새로운 지도부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나가면서 흔들렸던 것을 다시 또 좀 회복하고 신뢰와 지지를 얻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차제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광화문 집회하고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전라북도에서도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런 재확산 어떤 경고와 또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의원님. 지금 최근에 이제 300명 선의 확진자가 그렇죠. 나오고 있고, 네. 또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을 넘어서서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 퍼지는 상황이어서요. 아마 국민들도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추적을 하고 노력을 해도 개개인이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나름대로는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것은 정부로서는 이제 그 병상을 확보하는 문제, 그 외에 총 인력을 가동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에 나서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온 국민이
하여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은 한번 되돌아볼 것은 이제 이 재확산이 누구 때문에 됐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제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할 문제는 이제 막 지나는 단계여서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사랑제일교회가 어떤 기폭제가 되고 과하문의 모임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도 상당히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 빼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염경석 위원장님. 예, 하여튼 뭐 코로나19가 정쟁의 수단이 도구가 되는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결코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은 그런 거라고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여도 이용을 하지만 야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무슨 불순분자라고 그랬어요. 불순분자가 교회에 와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이 불순분자라는 건 우리가 70년대 그 군사독재 정부에서 많이 듣던 용어거든요. 여전히 그런 용어를 쓰면서 마치 그 악의적으로 거기에 바이러스를 퍼뜨려줬던 표현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자기들이 주의를 했으면 안 됐겠죠. 근데 누군가 음모적으로 그걸 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이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원인은 뭐 물론 정쟁화가 되지만 않지만 이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다 기후 위기에서 오는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집중호우 문제도 그렇고 요즘에 있는 폭염도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19까지 우리 인류가 그동안 너무 고성장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됐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그 폭염과 폭우가 오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찰하고 좀 소비도 좀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전 인류적 노력을 좀 사실을 해야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일단 해결책을 좀 먼저 제시를 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이제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유행의 지금 전초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을 해서 예방을 하고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 또 아울러서 공공의료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환자가 막 하루에 아까 말씀대로 뭐 200명 가까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병상이 이제 점점점 부족해가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믿고 있거든요. 우리 전북도 최근에 하루에 뭐 5명, 6명씩 이렇게 발병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그런 중증 환자들 계속 발생했을 때 감당해낼 수 있는 병상이 충분히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은 촘촘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고요. 다행히도 최근에 전라북도가 그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검역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명밖에 없었어요. 1명이 샀죠, 처음에는. 근데 최근에 1명을 늘렸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전주, 익산, 군산, 정읍에 1명씩을 더 9월부터 늘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좀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장수의료원 이런 공공의료시설들이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들이 있거든요. 재정적인.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전해주는 이런 노력들을 아울러서 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하나 네. 좀 지금 그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 치료하는 데 앞장서고 또 관리하는데 의료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 해왔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파업을 하는 것은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현장을 떠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더구나 2차 대유행이 지금 거의 목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환자들의 안전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정말로 소망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또 의사를 일부 증원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몇 가지 내놓은 거 있는데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의사들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나서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은 지금은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의사들을 같이 해야죠. 어떤 명분으로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나름대로는 오늘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이제 우선은 파업을 하지 않으면 일단 이 나머지 정책 부분도 유보를 하면서 같이 논의하겠다 이런 유연한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하나도 안 된다라고 파업에 나선 것은 퇴로를 막아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나중에 책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호 의원께서 이제 보건복지위원으로 좀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우리의 말씀을 해서 먼저 주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 지금 전라도가 뭐 코로나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금 의무화 물론 이제 그 현재는 이제 계도 기간이고 2달 후에는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막중한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공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런 협조 체계가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뭐 세계가 부러워하는 K 방역의 성공은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 방역 당국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신속하게 검사하고 격리하고 차단하고 치료하면서 확산을 막았고 사망률도 2%대로 성공적인 방역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그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모든 국민들이 잘 따라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죠. 그건 대구 신천지 사태가 그렇습니다. 은폐했던 것이죠. 그리고 협조 안 했던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소강상에 들어섰는데 또 이번에 정광훈 교회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이걸 또 키워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아쉬운 게 개별 교회의 일탈에 대해서 정부가 더 강력하게 또 서울시가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완전 치외법검처럼 행동한 거죠. 그게 하나의 진호 역할을 한 거고. 또 하나 광화문 집회는 법원이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100명이라고 신고해놓고 사실 몇만 명이 몰린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신종 감염병은 정부의 노력만은 안 되고 전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회가 같이 대응해야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방역 과정에서 서울, 경기도 또는 전라북도 같은 이런 지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서 잘 해왔습니다. 또 국회도 이런 면에서는 싸우다가도 여야가 같이 협력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사례들이 계속 쭉 유지되면서 K-방역으로 국가적인 자존심도 좀 높였고 또 이걸 방역을 넘어서 K-바이오 헬스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 위원장 역시 이제 보건복지 소속 아니겠습니까? 또 간사로 또 활동을 하시게 되겠고요. 현재 지금 이제 의사협회나 또는 이들의 이제 파업이 지금 잇따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의대 정원을 반대하고 의과대 설립에 또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말씀을 참 해주시죠.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오늘날 한국의 보건의료가 세계에서 모범적인 국가가 된 거에는 사실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단일 공적 보험 체계, 그다음에 우수한 의료진의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한 끝에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이 시기에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부족한 의사 수를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하고 감염 전문가라든가 대응 의료 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 의견을 내는 것까지 좋습니다만 그거를 파업으로까지 이어가는 거는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의료진들과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보냅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이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미 복지부 장관과 의협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여튼 간에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테니 파업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는데 그냥 의협이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예고했거든요. 저는 정말 멈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도 복지부가 오늘 다시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다시 논의할 테니 제발 좀 멈춰달라고 했는데 좀 의료진들께서 좀 이성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이경환 의원님. 네. 네. 저는 이제 뭐 김성주 의원님 말씀에서 민주당이 전략 실패가 결국 의사들의 파업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의대를 이것도 국회 의결 사항이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이 의결하면 되잖아요. 공공의대를 먼저 의결하고 그러면 정원 내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남대학의 정원을 가지고 의결을 하면 그 숫자를 공공의대 의료를 확보하고 호남권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론은 영남권, 충청권 공공의대 확대해달라. 이 여론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물론 단계적으로 늘리긴 하지만 4,000명을 늘리겠다라고 먼저 서문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복지부하고 논의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교육부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원 문제는 정책사항이잖아요. 그러면 4,000명의 정책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거 저는 봐요. 단계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대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영남, 충남 그리고 수도권 공공의대로 확장시켜가면은 충분히 전략적으로도 여론의 등을 얻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4,000명부터 터뜨리는 나니까 결국은 집단 반발이 생기죠. 당연히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론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 지지를 얻을지 못 얻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4,000명은 복지부도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의사들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결국 전략 실패가 결국은 공공의료 확보도 못하고 의대 정원 확보도 못하고 이런 우를 범하는 정책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19 재확산 또 그 전주에는 뭐 집중호우를 해서 온 또리 특히 이제 전라북도 또 이용호 의원님 지역구가 상당히 좀 물난리가 컸지 않겠습니까? 남원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인근의 임실이나 순창은 아직 뭐 지정은 안 됐습니다. 추가 지정 가능성이 또 있는지 그리고 또 수해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이제 자치단체 중에서는 남원만 이제 특별 재난지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그 남원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도 상당히 수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자치단체의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해왔고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읍면동도 가능하도록 지금 시행령에 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자꾸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읍면동 중에서도 피해가 있는 데를 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를 들면 임실에도 덕치나 혹은 관촌 또 순창에도 이제 동계, 적성 또
이 유등 이런 데는 좀 돼 있어서 거기에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저는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수재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도 똑같은 섬진강 물로 침수가 됐고 같은 비로 침수가 됐는데 이 지역에 침수된 데는 뭐 돈을 주고 여기는 안 주면 이게 공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난지구로 선포가 돼도 침수 가옥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 100만 원에다가 지금 2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정도 금액이면 그냥 장판 깔고 벽지 바르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건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된다. 그래서 좀 그걸 근본적으로 조금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재난지구로 됐을 경우에 대부분 돈은 어디에 오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SOC 사업 있잖아요. 그 공적인데 이런 데만 들어가니까 우리 피부에 안 와닿아요. 우리 이 정부 정책이 대부분 그런 것이 많은데 저는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차원에서 좀 제가 앞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김성주 위원장님도 지난 12일인가요? 13일인가요? 예. 현지에서 피해 남원 금지 수해 복구 작업을 예.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제 섬진강 댐 위역이고 하류 지역인데 뭐 제방이 이제 붕괴가 됐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섬진강 댐 뭐 과다 방류로 해서 피해가 났다. 주민들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까지 쫓아가서 예. 많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현지를 가 보니까 어떤 뭐 문제점이 뭐 발견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문했던 마을이 이제 남원의 금지의 하도리 마을인데요. 그러니까 뚝이 무너져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지붕까지 침수된 곳인데요. 이 어르신께서 평생 물난리 겪어봤자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좀 상류 지역에서 이제 댐에서 물을 방류하니까 이게 돌아가는 위치에 약한 제방 쪽에 침식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붕괴로 이어진 건데요. 이제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물을 방류했느냐? 또 사전에 홍수가 오기 전에 미리 뺐으면 급하게 방류할 도 없지 않느냐? 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취약한 제방을 사전에 미리 좀 파악해서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인재 주장을 이제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을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와 같은 기후 변화에 따른 대규모 강우가 많을 거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국가 재난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댐도 만수위 관리가 실제 1.2m 차이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선 담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와 피해 보상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국가 재난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절 때라고 하는 거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노력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인재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때 방류를 가장 많이 했어요. 두 개가 겹치니까 당연히 넘죠. 우리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조사 요구하는 게 그런 측면인데 지금 뭐 환경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아마 수재민들은 그 조사 발표에도 안 믿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댐 관리를 국토부에서 해왔거든요. 근데 그 2018년도부터 이제 물 관리 일어나 그래서 이제 환경부로 넘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경험이나 노하우가 좀 덜 쌓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섬진강 댐의 경우에는 이 여러 기관이 동시에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이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세 군데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하나는 농업용수, 하나는 발전용수, 하나는 생활용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관 이기주의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댐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곧 뭐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8월 8일 날 예. 아니요 8월 8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강은미 의원하고 같이 섬진강 댐 관리소를 같이 방문해가지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같은
정보를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 매뉴얼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때 준 자료를 보더라도 계획 홍수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 홍수위보다 더 많은 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기상청에서 이미 예보했는데도 그 전날까지도 계획 홍수위보다 많은 물을 저수하고 있었고요. 그 방류한 양은 300톤 정도 아주 미량의 그 물만 방류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다음 날 더 많은 비가 온다면 계획 홍수위보다 더 낮게 댐 수위를 조절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이건 좀 상당히 큰 수자원공사 측의 책임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주체가 그 섬진강 때문에 3개 기관이 얽히다 보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그 기구가 없고 또 제가 구례 지역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섬진강 댐이 생겨서 자기들은 이익 보는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안 내려보내주고 지금처럼 물이 넘쳐날 때 오히려 물을 더 내려보내가지고 수해를 있게끔 만들었다는 그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향후에 물 관리를 할 것인가, 또 섬진강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아니 섬진강 댐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예. 그리고 대책 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성주 위원장님.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뭐 김 의원께서 이제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국민연금공단 의존도가 유난히 이제 높게 나와서 대책이 필요하다. 예. 이런 또 이제 뭐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된 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북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 결과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예, 이제 그 금발이가 이번에 이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전북 혁신도시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자리 증가 1위, 기업 위치는 경남과 전남에 의해서 3위, 또 현재 인구 그러니까 이전 인구 달성률은 뭐 93%에서 전체적인 평가 대상 중에서는 부산과 울산 같은 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하나 언급한 게 이 혁신도시의 성과가 국민연금공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공단 이사장은 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와 같은 정도의 성과로 전북 혁신도시가 잘 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애당초 조성 목적에 비하면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은 국회에서 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국회 여야 의원들이 혁신도시 의원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혁신도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체 토론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얼마 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방문해서 앞으로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핵심 골자는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의 영향을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책임 권한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 이전을 통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제도 법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 관련된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고요. 또 교육 등 정주 여건들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실제로 수도권으로부터 가족 동반 이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걸 내걸고 저희가 계속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집약해서 9월 달에 국회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입법을 목표로 법안들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경환 교수님, 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역시 뭐 지역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서둘러야 할 텐데요. 네. 앞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문재인 정권에서 아쉬웠다라면 지난 3년 동안 균형발전위원회가 거의 문서 사장화됐다. 이제 그것이 지난번 국회를 열면서 갑작스레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문제를 끌고 나와서 다시 결국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제시됐잖아요.
저는 뭐 그런 행정수 이전을 또 여론에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뭐 수정 제한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행정 수도를 적극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저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수도를 좀 3분할하자. 그래서 입법 수도, 행정 수도, 사법 수도 이렇게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전주 정도는 뭐 사법 수도를 해서 기왕이면 좀 스케일이 좀 크게 접근해보자. 뭐 이런 주장도 개최합니다만 뭐 이야기를 이제 2차 공공 이전으로 간다면은 저는 이제 김성주 의원님께서 그동안 노력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제3 금융도시로서의 모습에 거기에 키워드를 좀 맞춰서 그리고 돈이 도는 도시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의 많은 그 혁신 도시에 온 기업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상당히 효과가 낮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돈이 돌아야 젊은 층도 오고 사람도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돈이 도는 도시라면 결국 제3의 금융도시에 맞는 금융 공공기관들을 좀 더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약 1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북 지역의 정치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 함께 맥락을 갖춰서 늘 저희들 뭐 김성주 의원께서도 이제 당 위원장 연설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전북 출신의 의원들 거의 뭐 40명 되는 이런 의원들까지 확보한다면 충분히 10%가 넘는 여론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의회 활동에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도시로서의 공공기관들을 좀 많이 이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용 의원님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지방 이전의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장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9월부터 한 11월 정도가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그 지역별로 의원들이 어떻게 원팀이 돼서 전략적으로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선점한 것은 이제 금융 쪽이니까 전주는 금융 쪽으로 좀 하시고 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의대가 있으니까 의료 쪽으로 조금 그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틈새를 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들끼리가 정치적인 힘이 크니까요. 도지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도민들 그리고 가용 인적 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함께 전라북도에 선택과 집중해서 올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1대 국회 한 달 동안의 정가와 또 민심의 향배, 코로나19 재확산과 여파,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 그리고 2차 공공과 이전 전망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는데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출연자들께서 짧게 마무리 발언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교수님부터. 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제 재해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함께 이 문제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노의 청년 세대 20, 30대를 정말 행복의 20, 30대도 정부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경석 위원장님. 네, 도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또 집중호우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위기는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소비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내는 이런 성장 속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소비 줄이면서 친환경적 성장을 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린 뉴딜을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그린으로 가는 그런 속도를 내고 재빠른 정책들을 실현했을 때 지금의 기후위기
지금의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꾸고 의식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들께서 힘드실 텐데요. 우선 코로나19가 지금 끝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차 대유행이 오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시점을 맞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또 지역별로 수재를 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힘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 좀 중단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이제 함께 여러분들 국민들 뒷받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지 의원님. 예.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엔진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은 민주당에 오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과연 민주당이 그런 도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가 반성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전북 도당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앞으로 유능한 정책 정당,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부를 혁신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전북의 미래와 경제 산업을 책임지는 K-뉴딜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믿음직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여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팍팍한 삶의 단비 같은 정책으로 서민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